새벽 4시 깊은 밤을 가르는 휴대폰 벨소리.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올 리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소연 양의 아버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 김한근입니다. 윤소연 양이 모텔 객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잘못 거신 거 아닙니까? 유족께서 즉시 내려오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아득했습니다. 소연이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수석 입학, 외무고시 1차 합격, 뉴욕대 교환학생, 장학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했습니다. 소연아, 넌 우리 집을 빛낼 사람이야. 넌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았던 걸까? 부산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조심스럽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경 모텔 직원이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었고 윤소연 양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단 8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연이가 평생 감당해왔던 무게를. 그 애는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부모님의 꿈을 짊어진 채 선택할 자유도 없이 쉬어갈 시간도 없이 공부 잘하는 아이, 완벽한 딸, 자랑스러운 자식. 그러나 그 뒤에 숨은 외로움과 압박감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소연이가 태어난 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뜨거운 여름, 젊은 부부에게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왔지만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학벌을 가졌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전전하며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단 하나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소연이는 부모의 큰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시선 속에는 언제나 당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넌 다를 거야.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자랐습니다. 3살 터울의 여동생 지원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의 무게는 더욱 소연이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집을 바꿀 사람은 소연이야. 너는 엄마 아빠처럼 힘들게 살면 안 돼. 넌 꼭 성공해야 해. 어린 소연이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한글을 떼게 했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이미 영어 알파벳과 덧셈, 뺄셈을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노는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안 돼. 소연이는 달라야지. 그래서 소연이는 놀지 않았습니다. 놀이터를 지나칠 때마다 뛰어노는 아이들을 힐끗 바라볼 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소연이는 부모님의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
선생님들은 모범생이라며 칭찬했고 부모님은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소연이는 특별해. 이 다음에 판검사 될 거야. 처음에는 부모님의 칭찬이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어갔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행복했고 95점을 맞으면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틀린 거야? 다음에는 실수하지 마. 단순한 실수 하나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완벽해야 해. 그리고 소연이는 점점 그 기대를 내면화했습니다. 난 잘해야 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난 완벽해야 해.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소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니던 은행에서 중국 대련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야 한다면 가족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중국어까지 잘하면 나중에 더 유리할 거야. 어차피 넌 서울대 갈 거니까 어릴 때부터 외국어 하나 더 익혀두면 좋아. 부모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소연이는 똑똑하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두려웠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이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대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에는 익숙하지 않은 한자들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던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들고 공항을 나서는 순간 소연이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완벽해야 한다. 여기서도 부모님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어는 기본이고 영어도 더 해야 해. 여기는 기회야. 너만 잘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어. 여기서 놀 생각하지 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중국 학교에서도 1등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길이 열릴 거야.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선택지는 없다. 나는 해야 한다. 중국 학교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자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소연. 하지만 반 아이들은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입생이야. 한국에서 왔대. 중국어 할 줄 알아? 누군가 툭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어설픈 발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발음 이상해. 이해 못하는 거 아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에서 항상 1등이었던 자신이 여기서는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녔습니다. 소연이는 혼자였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방인이구나.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친구들은? 수업은 따라갈 만해?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학원 등록했어. 방과 후에 바로 가야 해. 주말에는 영어도 병행해야 해. 여기서 뒤처지면 안 돼. 소연이는 책가방을 내려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중국어 단어장을 외우고 영어 문법을 복습하고 수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1등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쯤 숨 쉴 수 있을까? 몇 달이 지나자 중국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부였습니다. 중국 학교의 교육 방식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소연이는 한국식 공부법에 익숙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패턴을 익히는 방식.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상한 대답을 하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또다시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1등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따라잡기도 벅찼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수학 80점, 국어 75점, 영어 85점. 한국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점수였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을 때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아, 너 이러려고 여기 온 거야? 엄마는 내가 여기서도 1등 할 줄 알았어. 소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시험 때는 만회해야 해. 알겠지? 응.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런데도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못 해내면 나는 무너질 거야. 다음 날 피곤한 눈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이는 결국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근무가 끝나면서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나아질까? 그곳에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몰랐습니다.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년 만에 귀국. 기내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낯선 사람이 되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일부터 바로 학원 가야 해. 너도 알지? 여기선 다들 그렇게 해. 비행기에서 내린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다시 경쟁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뒤처진 거 없지? 서울대 가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너 중국에서 꾀부리진 않았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를 가든 공부가 우선이었습니다. 이곳이 내 고향인데도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서울 강남 대치동,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여고, 숙명여고에 편입한 첫날이었습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빠르게 걸어 다니는 학생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도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소연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관심도 없다는 듯. 전학 온 학생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 풀 사람? 망설임 없이 손을 드는 아이들. 소연이는 문제를 읽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나만 뒤처진 건가? 쉬는 시간이 되자 애들은 삼삼오오 모여 학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오늘 영어 특강 들어? 아니, 나 수학학원 가야 돼. 이번 모의고사 범위 너무 많아. 너네 누적 몇 등급이야? 대화 하나하나가 경쟁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상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엄마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어땠어? 친구들은?
수업은 따라갈 만해?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영어 학원 가야 해. 거기 끝나면 수학 학원 보내줄 거야. 엄마, 나 좀 쉬면 안 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너 중국에서도 놀다 온 거 아니잖아. 여기선 다 이렇게 해. 소연이는 중국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치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실망할까봐.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영어 단어 시험, 오전 7시 등교, 오후 4시 학교 수업 종료, 오후 5시부터 8시 영어 학원,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수학 학원, 자정 이후 숙제 예습, 새벽 2시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소연이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첫 모의고사가 끝난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학교에서는 잘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학이 2등급이면 서울대 힘들어. 다음 시험 때 1등급으로 올려야 해. 지금도 충분히 잘한 건데.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적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어릴 땐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연이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더 해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 이걸 못하면 난 아무 가치도 없어. 그렇게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쪽잠을 자다가 다시 알람이 울리면 기계처럼 책을 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학교, 학원, 집, 그 경로 외에는 소연이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넌 서울대 가야 해. 거기 말고는 다른 길 없어. 내가 서울대 가면 우리도 자랑스러울 거야. 우리 집을 살릴 사람은 너뿐이야. 우리 집을 살린다. 소연이는 부모님이 자신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연세대를 나왔지만 그에 걸맞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대를 졸업했지만 사회적 위치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자식이었습니다. 넌 우리가 못 이룬 걸 대신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넌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제 소연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일어나. 단어 시험 봐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분만 더. 그 5분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이불을 걷어내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단어장에는 빼곡한 영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머릿속으로 외웠습니다.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아침밥을 먹을 틈도 없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고 아이들은 칠판을 보며 필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 풀 사람?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답을 적었습니다. 틀릴 수도 없었습니다. 틀리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날 테니까. 여기서 버티려면 완벽해야 해.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모여 앉아 문제를 풀었습니다. 너 이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는 2등급 나왔어. 너는? 나도 비슷해. 근데 탐구 과목이 발목 잡을 것 같아.
어차피 목표는 서울대 아니야? 서울대. 이곳에서 꿈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법대, 외교관, 판검사. 누구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사탐, 과탐학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피곤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숙제를 하고 다음날 배울 내용을 예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책을 덮었습니다. 책상 옆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퀭한 눈, 창백한 피부.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게으르면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흘렀고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넌 서울대 가야 해. 거기 말고는 다른 길 없어. 내가 서울대 가면 우리도 자랑스러울 거야. 우리 집을 살릴 사람은 너뿐이야. 부모님의 기대는 단순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었습니다. 아빠는 연세대를 나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늘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대를 졸업했지만 사회적 위치를 높이지 못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소연이었습니다. 넌 우리가 못 이룬 걸 대신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넌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소연이는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수능날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이 시험으로 결정된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해야 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교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려 후들거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수석 합격. 합격자 발표 날 부모님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소연이의 어깨를 힘껏 다독였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고생 많았어, 소연아. 소연이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소연이가 해냈어. 친척들, 이웃들까지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역시 서울대야. 소연이가 집안을 살렸네. 소연이 대단하다. 너희도 이제 어깨 펴고 살겠어. 모두가 소연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입학식 날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낯선 교수들,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나 강의실에 앉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경쟁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A 받으려면 이 교수님 수업 필기 무조건 해야 해. 교환학생 가려면 학점 4.0은 기본이지. 동아리, 인턴? 다 스펙이야. 안 하면 손해지. 다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자연스럽게 서울대식 공부법에 적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고 필기 노트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적을 관리했습니다.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노트북을 두드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서관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기는 어려웠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고시 준비할까 생각 중이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역시 서울대 경제학부 나오면 그 길이 국룰이지. 자연스럽게 고시 준비가 유일한 길처럼 여겨졌습니다. 소연이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정말 외교관이 되고 싶은 걸까? 엄마가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가장 흔한 길.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싶지?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폈습니다. 3학년 때 외무고시 1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2차만 붙으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공부만 해.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뉴욕대 교환학생, 그것도 장학생, 학비 전액 지원.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외무고시 2차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뉴욕으로 갈 것인가. 소연이는 외무고시를 계속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딨어? 뉴욕대 다녀오면 훨씬 좋은 커리어가 생길 거야. 엄마, 난 그냥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혼자만의 인생 아니야. 결국 소연이는 엄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뉴욕. 수많은 영화와 책에서 보았던 곳. 고층 빌딩,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머릿속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잘해야 한다. 교환학생은 특별한 경험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이에겐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스펙? 뉴욕대 교환학생, 장학생. 이 타이틀이 내 이력서에서 얼마나 빛을 발할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돼. 첫 수업,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수는 빠른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소연이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하려 했지만 교수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가 단어 하나하나로만 들렸습니다. 문장이 아니라 단편적인 소리들. 교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고 답변했습니다. 모두 당당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소연이는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답이 떠올라도 말로 꺼내려니 불안했습니다. 발음은 괜찮을까? 문법은 틀리지 않았을까?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첫 수업이 끝났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바보가 된 걸까?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들은 이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서울대, 연고대 출신, 서로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너 귀국하면 뭐 할 거야? 로스쿨 생각 중이야. 아니면 UN 인턴도 알아보고 있어. 외무고시 볼 거 아니었어? 응, 근데 확신이 안 서네. 너는? 소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뭔가 깨닫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모두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거리엔 재즈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소연이는 혼자 기숙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속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SNS를 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뉴욕까지 왔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그러나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성적을 유지해야 했고 과제는 밀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밀어두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야. 돌아가면 다시 경쟁이 시작될 거야. 뉴욕에서의 2년이 그렇게 흘러 교환 학생 과정이 끝났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뉴욕에서의 2년. 기대도 많았고 새로운 경험도 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엄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다들 자리 잡았더라. 너도 빨리 고시 준비 다시 해야지. 뉴욕에서 한눈 팔진 않았지? 가슴팍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고시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다시 경쟁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학교에 복학했으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이미 졸업반이었고 몇몇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넌 뉴욕에서 뭐 했어? 외무고시는 계속할 거야? 다들 자리 잡고 있는데 너도 빨리 해야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아리방에 갔더니 친했던 친구가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편해지잖아. 안정적이고 넌 아직 솔로야? 소연이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외무고시 2차 다시 준비해야지. 뉴욕에서 공부했으니 이제 붙을 일만 남았잖아. 너 동기들은 다 자리 잡았더라. 한 친구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됐다더라. 이제는 내가 우리 집을 빛낼 차례야.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난 지금까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걸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외무고시 2차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서울대 입학을 준비하던 그때와 다름없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날 밤 소연이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책상 위에는 두꺼운 외무고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뉴욕에서 가져온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지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소연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새벽 4시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윤소연 양의 아버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 김한근입니다. 윤소연 양이 모텔 객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으면서 시간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전화기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소연이가요? 우리 소연이가 왜 거기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유족께서 즉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소연이가 그럴 리 없어. 우리 딸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 엄마는 두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갈게. 제발 아니라고 해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엄마는 왜 몰랐을까?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점점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엄마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소연이가 쓰던 핸드폰,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한 장의 유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 짧은 한 줄을 보는 순간 엄마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소연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옆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단단했던 남자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인 영정 사진 앞에서 엄마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소연아, 한 번만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삶을, 내 꿈을 너무 몰랐어. 엄마는 그냥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옆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해요? 그렇게 몰아붙일 때는 언제고.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맞아, 내가 우리 소연이를 죽인 거야. 내가. 아버지는 묵묵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붉어진 눈가.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소연이의 모습은 늘 책상 앞에서 공부하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구나. 소연이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외무고시 책과 빼곡한 노트들, 침대맡에는 어린 시절 소연이가 가지고 놀던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엄마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을까? 이제 와서 이 책들이 무슨 소용이야. 너는 이제 여기에 없는데. 책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구석에서 먼지 쌓인 액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소연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소연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버지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그 말은 소연이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연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발 혼자 견디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꼭 말해주세요.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노후 인생과지혜였습니다.